선생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시고 우리 지역의 밟을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그 뒷이야기 만들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박상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일입니다. 제가 충북강변구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조금 이렇게 자문도 해드리고 관여를 했죠. 약간의 이제 금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넘길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일을 했죠. 지금 충북강변구소에서 이 지역학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 지역학에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아주 최초는 아니지만 아주 초기에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충북학이 지역학 연구에 거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요거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향토사연구회가 지금은 많이 이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향토사연구도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충청북도예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는 때였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데가 워낙인체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충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좀 침체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강의를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하고 합니다만은 임기영 소장님이 하루는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 가을 학기에 뭔가 좀 특강을 해야 되는데 뭘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답사 위주로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 당연히 매주 강사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답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좀 많이 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냥 내리 10주를 전부 다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제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일정을 짜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답사 위주지만 우리 충북강변구소가 충북 전체를 다녀야 되지만 시간상 그렇게 다니지는 못하고 또 강의 주제도 충청북도 전체를 강의 내용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 역량도 부족하고 또 제가 사는 데가 청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주 위주로 조금 이번 학기는 가자 이렇게 해서 청주 이야기를 주로 하고 답사는 이제 청주를 벗어나서 약간 가까운데 영동이라든가 계산, 충주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보통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그 글을 이렇게 제목 같은 걸 못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임승빈 교수님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조금 많이 배운 건데 그래도 뭔가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길이의 독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몇 년 전에 청주문화원에서 귀주성 답사 갔을 때 임승빈 교수님께서 이제 차 안에서 마이크 잡고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제가 이제 귀담아 들었고, 그래서 길이의 독서라는 말을 그 이후에 저도 좀 종종 가끔 씁니다. 그러다가 길이의 독서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담이라고 한 말을 제가 넣었어요. 이 사담은 제가 특허낸 겁니다. 이거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최초로 쓴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담이란 말은 최초로 썼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간상 10주 강의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것만 이제 우선 소개해 드리면, 까치네를 다니면서 여기 까치네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청주의 까치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세컨하우스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옥산에 이제 수천암이라고 있는데 청주대학에서 수천암 옥산을 가려면 정문을 나와서 그냥 곧장 청주역까지 곧장 가가지고 옥산으로 가면 돼요.
근데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냥 시내 길로, 이제 저 공단길로 해서 쭉, 한익사 앞길로 해서 쭉 가는 거죠. 재미는 없어가지고 가끔은 이렇게 한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까치내 쪽으로. 까치내 쪽으로 해서 미우강 뚝을 쭉 따라서 가면 이제 옥산이 나오죠. 옥산 가서 이제 제 수천암을 이렇게 들어가곤 했는데 늘 다니면서 이 까치내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운전하면서도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까치내는 늘 다니면서 생각한 것이 청주 역사의 거의 뿌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오창단지 개발하면서 많은 발굴을 했고, 또 오송단지 개발하면서도 엄청난 유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미호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청주 역사의 뿌리는 까치내라고 하는 이제 구심점이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호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명, 문화가 발생하고 그것이 시작되는 점은 항상 강이죠. 물이 없으면 뭐 문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우리 동양에서 풍수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산과 강이죠. 물이죠. 근데 산이 없어도 살아요. 산은 없어도 살지만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고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물이야말로 대단히 어떤 사람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데 중요한 근거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실제적으로도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시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청주라고 하는 이제 거대 도시가 지금 뭐 청주시가 지금 86만, 87만 이 정도 되죠. 뭐 상당히 큰 도시가 됐고, 그리고 면적상으로는 서울의 1.6배입니다. 대전광역시의 1.8배입니다. 청주시 면적이 그 정도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는 이거보다 더 컸었던 거죠. 많은 부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다른 지역으로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장 강성할 때 한강을 차지했다고 보통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강을 차지하기 전에 미호강 유적을 먼저 차지해야지만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강할 때 미호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이건 뭐 삼국의 역사 영역 변천만 봐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때 큰 강, 남한강과 금강이죠. 감기 증세가 조금 있어서 물 좀. 내가 한강과 이제 남한강과 금강인데 알다시피 상당히 큰 강이죠. 사실은 그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충주라고 하는 큰 도시, 역사 도시가 생겼고, 그거에 이제 부속된 많은 이제 군현이 따르게 되고, 금강을 따라서도 이제 많은 이제 고을이 형성되지만 사실 큰 강이 있고 큰 들판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주는 인다호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이 청주의 지대민족, 땅이 크고 사람들이 아주 조밀하게 산다, 많이 산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주 그냥 청주의 형승 쪽에 나오는 아주 그 청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주에 왜 이렇게 많이 살았느냐, 사람들이. 강원도 참 뭐 경치 아름답죠. 계곡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다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경치가 아름답다고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잠깐 다녀가는 것이지 사람이 살려면 경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넓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충청북도로 봤을 때 거의 중심에 있고 가장 들이 넓은 데는 미호강입니다. 남한강도 아니고 금강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호강이 충청북도의 가장 곡창지대예요. 옛날에 오창 면장을 할래, 단양 군수를 할래 하면 어디를 한다고 했어요? 오창 면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물산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창 뭐 당연히 여기 청주권이니까. 그래서 청주의 그 역사가 미호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어떤 성곽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전부 다 미호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모산성, 저 멀리 미호강을 내려다보면서 미호강 평야의 넓은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서 있는 것이 바로 부모산성이에요. 상당산성, 그 넓은 저 증평서부터 신천까지 그 넓은 지역을 한눈에 굽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호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쏟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실제 이제 우리 청주가 원도심이 지금 뭐 바로 도청을 근거로 한 성안길 주변이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가만히 따져보면 청주의 역사도 사실은 그 이전에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미호강유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략 한 3, 4세기 정도, 4세기 정도.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기 뭐 교사 출신들이, 역사 선생님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원삼국 시대란 말을 잘 아마 교과서에는 잘 안 쓰죠. 근데 고고학적으로는 원삼국 시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삼국 시대가 뭐 신라는 기원전 57년, 뭐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이제 개국한 걸로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박격것에 뭐 고주몽이 건국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고대 국가로 가는 게 아니죠. 사실 고고학상으로 봤을 때는 고대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대 국가, 중세, 뭐 근세 얘기하는데 아주 오래됐다고 해서 고대에 있었다고 해서 고대 국가가 아니잖아요.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의미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서 그 관료 조직이 이루어지고 종교도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국가 형태를 이룬 것이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국시대 초기에 바로 고대 국가로 가지는 못하고 잠깐 원시적인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시대를 초기 국가란 말도 쓰고 뭐 이렇게 원삼국 시대란 말도 쓰고 사만 시대란 말도 쓰고 대충 이제 사만이 있었던 시대하고 겹치니까 이렇게도 쓰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원삼국 시대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원삼국 시대 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만하고도 또 겹쳐요. 그래서 삼국이 바로 그냥 들어갔다고 해서 만이 바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만은 한 4세기 정도에 돼야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삼국이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창이라든가 오송에서 그 발굴된 유적들, 수많은 유적들이 청동기 시대 때 유적하고 만의 유적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점차 4세기 이후에 송절동에 테크노폴리스 건설하면서 발굴된 어마어마한 유적들, 이것이 4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차 지금 시내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운천동 일대는 수많은 이제 절터가 거기에 형성이 되고, 그러다가 점차 시내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통일신라 시대 때에 이르러서야 여기 지금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에 청주가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차점이 되는 것이 거기 어디냐, 까치내 부분이라고 봅니다. 까치내는 잘 알다시피 미호강과 무심천이 합류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게 제가 많은 시간을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다 하나 오늘 다 못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면서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시간도 하고, 또 혹시 또 중간에 이렇게 뭐 질문이라든가 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하시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저께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이 강의 PPT를 만들기 위해서 맨날 지나다니기만 했지만 사진 찍을 일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PPT에 그래도 까치네라고 했는데 까치네 사진을 안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께 일부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알다시피 넓은 호수가 있어요. 물론 보가 있기 때문에, 작천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옆에 많은 또 운동 시설들이 있죠. 예. 작천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를 통해서 넓은 호수처럼 넓은 이 있고, 거기는 이렇게 하늘에는 많은,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요거 전부 다 여기 새입니다. 여기 백로. 여기에 그 많은 새들이 와서 물고기 잡아먹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서 물고기가 여기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먹느냐고 뭐 하여튼 100여 마리 정도 되는, 요 밑에도 하류 쪽에도 많은 그 백로들이 있었는데 여기 백로들이 물고기 잡아먹고 있고, 하늘에는 저렇게 새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도 길이 있는 거죠. 청주공항에서 뜬 마침 비행기가 하나 뜨더라고요.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가지고 싹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잡혔습니다. 전투기도 이렇게 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북동 토성에서 돌팔매로 이 지역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전투기가 떠가지고 이 청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까치네 부분. 지금이 이제 파크 골프장이 생겨가지고 여기 또 단골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저 세종시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 아주 그 또 일출 장면이 멋있어가지고 이 까치네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청주에서는 가장 아름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까치에서 바라본 일출 장면이고요. 그리고 청주에 이렇게 그 둘레를 감싸고 있는 그 미호강이 북쪽으로는 바로 오근진을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고, 오근진에서 조금 밑에가 이제 사실은 작천 그 까치네예요. 그러니까 까치네 위에 이제 지금 8개월달이, 지금 8개월달인데 거기는 이제 오근진, 조금 더 올라가면 단천, 그리고 이제 진천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청주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봐요. 저는 이 8개월달이만 가지고서도 정말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옆에 정북동 토성이 있죠. 예, 뭐 이거는 이제 성곽에 대한 강의가 다음 주에 있을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으려고 그저께 그 까치네하고 한 바퀴 돌면서 찍었어요. 지금 아주 멋있는 공원이 됐죠, 사실. 여러 가지 활용방을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못 찾고 있고, 남쪽 성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기 제 친구도 아주 절친도 한 분이 와 있습니다만은, 대학 다닐 때 학교가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정북동 토성까지 걸어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걸어갔어요. 지금 같으면 못 걸어요. 굉장히 멀어요. 사실 걷다 보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청주대학에서. 그래도 그걸 가서 보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버스도 없었죠. 청주대학에서 그냥 걸어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예, 이게 아주 또 명소가 됐죠. 저 소나무가 지금 뭐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이렇게, 사실 저 소나무가 꽉 차 있었던 건데 다 지금 베고 이렇게 하나 남긴 게 이렇게 명소가 돼 있고요. 바로 신봉동입니다. 까치네에서 바로 가까운데 신봉동 백제 고분군이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 지금 원도심 지역보다도 훨씬 이전에 백제 시대 때 형성된 고분군이죠. 우리나라의 고분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고분도 많이 있고 가야 고분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신라 고분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봉동 백제 고분군은 면적상으로 제일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경주나 어디 우리 고령이라든가 또 여러 뭐 가야 지역 이게 그 고분들 보면 상당히 크잖아요. 고구려 예, 적석청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여기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치적으로도 지금 원도심 지역보다는 까치내 쪽에, 미호강 쪽에 더 가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고분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백제유물 전시관에 전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크노폴리스 얼마 전에 발굴한 장면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요거 새카맣게 보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집터입니다. 집터가 몇 개가 나왔느냐? 한 480 몇 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나 숫자도 몰라요. 그래서 대충 저는 그냥 500개라고 얘기합니다. 500개의 집터가 나왔어요. 500개의. 이렇게 그 밀집돼서 나오는 그 유적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게 당연히 이거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걸 보존해야 된다. 시에서는 또 테크노폴리스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존을 못하고 개발이 돼서 지금 아파트까지 다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미 백제시대 때 여기 테크노폴리스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기에 도시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작은 하나의 마을이 아니에요. 거의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급의 그 마을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위치상으로 바로 미호강 인접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주거지가 발견이 됐고요. 뭐 다 이거 사진만 보고 이렇게 뭐 아궁이 시설, 뭐 구들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사진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여기서 나왔죠. 예, 전부 다 뭐 한 500개 가까운 집터가 나왔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구들, 아궁이, 예, 고래 뭐 이런 것이 나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 굴뚝.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봉동 백제고분군에서 나온 톡입니다. 백제톡이. 이거요.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누가 갖다가 제주도에 갖다 놔도 우리 눈에는 금방 알아요. 아, 왜 청주 신봉동께 여기 와 있지? 알아요. 이거. 아주 독특합니다. 뭐 일반인들은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이거 그 고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건 백제 톡이고 백제 중에서도 청주 신봉동에서만 나온다는 건 금방 알아요. 테크노폴리스에서는 여기 왕자하고 백일이라고 쓰여진 조그만 방울이 나왔어요. 임금왕자가 쓰여 있어요. 백일, 큰 대자, 길할 기자, 그 백일 하단 얘기죠. 그것이 뭐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왕이 다스리는 왕급에 해당되는 어떤 그 권력자가 있었던 거죠. 예, 오송지구에서 나온 호영 대구입니다. 호랑이 대구 알죠? 여기 혁띠 빠크려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두 가지거든요. 말 모양하고 호랑이 모양. 상당히 잘 만들어진 요게 나왔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상당히 어떤 권력자가 있었던 것이고. 뭐 여기 사진 준비 못했습니다만 국립청주박물관에 가면은 오송 봉산리 지금 아파트 단지로 다 변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토기들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 조질토기, 연질토기라고 하는데 연질토기 이렇게 아주 잘생긴 토기들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한시대 겁니다. 마한시대. 이것도 역시 청동시대에서 마한시대. 근데 이제 이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청동시대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마한시대 때도 다 역사시대 넘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오송
그에서 오창에서 나온 그리고 송절동 그다음에 신봉도까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게 우암산에서 나온 건데요. 정확한 위치는 대한불교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계곡에서 나온 건데 지금 국립청주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청주의 미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주의 미소. 그래? 예. 야, 저는 이거는 청주의 심볼로 삼아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머리만 있지만. 이게 대한불교 수도원 바로 그 뒤쪽에 장마가 졌을 때 물이 휩쓸리면서 거기서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불상은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용암사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이뻐요. 제일 완벽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또 잘생겼는데 이런 미소는 뭐 어디에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청주의 미소, 이게 우암사이지만 이제 그 통일신라에 서원 소경이 설치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시간 여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많은 시간 흐름 속에서 청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게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 지구의 모습을 AI가 그린 겁니다. AI가 요즘 AI가 다 그냥 학생들 레포트도 다 AI가 쓰는데 AI가 그린 지구의 초기 모습인데 잘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의 모습은 이겁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죠. 여기에 이 참 46억 년 동안 지구가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아주 동그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대륙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배꼽과 같은 위치에 여기 대한민국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 배꼽과 딱 배꼽이에요. 배꼽과 같은 위치에 미호강유역이 있고 미호강유역에 청주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주 옛날 그 삼국시대 때라든가 그 치열한 그 각국전이 벌어질 때 땅 따먹기 할 때 당연히 그 청주가 각축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주의 미호강이 무심천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요. 옛날 사실 잠깐 볼까요? 40년대, 50년대 모습 이 정도 됩니다. 벌거숭이. 이게 아마 우리 세대일 겁니다. 우리 세대에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놀았어요. 지금은 이러지가 않죠. 지금은 여기 보면 나무가 지금은 벚나무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시간 되면 얘기하겠고요. 다 그냥 남녀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 모자이크 처리를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놀았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심천이 원래는 모래사장이었던 거예요. 모래사장이었는데 지금 모래가 없어졌죠. 또 하상도로 생기고 축대 생겨가지고 물길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당연히 강에는 모래사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미호강도 팔결다리 다 저쪽에 또 조치원 가는 쪽에 다리, 미호천 다리 다 거기 모래사장이 있어요. 지금은 수초가 우거져가지고 모래가 거의 없습니다. 강은 모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체육시설,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청주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많은 체육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임을 하지만 그 체육시설이 없을 때 집회를 어디서 했겠어요? 옛날 사람들. 당연히 모래사장에서 한 거예요. 청주 무심천에서 전부 다 거기서 정월 대보름날 민속 행사 다 이루어지고 줄다리기 행사하고 모든 이렇게
행사가 무심천의 모래사장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70년대 초에 저 사직동에 체육관이 건설되고 운동장이 건설되면서 다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사실 초창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기까지도 대통령 선거 유세 저기서 했어요. 무심천 하상에서 했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왔을 때 제가 가서 직접 거기 유세에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아름답게 지금은 변했고, 얼마 전은 아니고 한 20, 30년 전에 똥물로 변했다가 지금은 상당히 깨끗해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철새들도 많이 날라오고 물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모습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미호강에서 이제 조금 더 미호강의 하나의 지류인 무심천이야말로 청주의 젖줄이다. 역사의 탯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원도심 지역에 이제 작은 범위로 얘기했을 때, 원도심 지역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 무심천이야말로 정말 청주를 있게 한 자연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여기 체육시설도 있고, 이렇게 하상도로 뭐 자전거길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독서하면 독만권수, 만리행이라고 해서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기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그래도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만권수를 동만권수인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만권의 책이 있었을까요? 그 만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그 책 종류가 만권이 아니고 논어, 맹자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 논어만 해도 수십 권이 되는 거예요. 신증 동국문서지 승람은 몇백 개예요. 몇백 권이 돼요. 몇백 권. 근데 지금 영인해 놓으면 그것이 한 권의 책입니다. 사실은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사실 그 옛날 사람들이 누가 만 권의 책을 읽었다 했는데 그 만 권의 책이 오늘날처럼 한 권의 그 만 권 책이 아니고 논어만 하더라도 이제 수십 권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 만권 책 종류가 만 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보고 만리행이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작은 지역에서 살았어요.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이웃집에 사는 영감님이 이름은 이제 또 있지만 별명이 다만표라고 했어요. 제 고향이 오승읍 연제리 중에서도 연제리 속에 8개의 작은 자연 불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만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영감님이 누구를 따라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사면서 무슨 표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당연히 그 당시 이제 조치원으로 와가지고 조치원에서 이제 걸어서 우리 마을로 와야 되는 거죠. 서울역에서 서울 영무원한테 이분이 한 얘기가 다만표 주세요. 다만표. 도대체가 서울역에 근무하는 영무원이 다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그 자기 마을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여자들은 특히 거의 뭐 시집가면 그 시댁 거기서만 거의 살았고 남자들도 그 마을 조금 인근 마을 정도만 옮겨 다녔지 먼 데까지 간다는 건 거의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분의 그 머릿속에는 다만만 있는 거예요. 다만 마을만. 다만이 연제리 속에서도 하나의 부락인데 연제리까지도 아니고 다만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생활 공간이 거기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테코를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 테코 다 했었잖아요. 테코를 보면
전부 다 그 태코가 자연마을 이름을 태코로 씁니다. 우리 연제리에 7, 8개 그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연제리 댁이 아니고 연제댁이 아니고 거기에 다만댁, 분도굴댁, 새꾸레댁, 뭐 초막굴댁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출신 지역이 굉장히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생활 공간이 뭐 지구를 넘어서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지도예요. 그냥 이렇게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나서 하나 다운받아 놨는데 아프리카죠. 저는 아프리카 지도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세상에 이런 지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연마을 아니라 군 단위로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경계가 삐딱삐딱해요. 자연에 의해서 경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큰 산, 산등성이, 강 이런 거에 의해서 생활 공간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작은 고을이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독립시킨답시고 그냥 뭐 쫙쫙 잘라놔 버렸어요. 3,000개의 부족이 살던 지역입니다. 3,000개에 이르는 부족 국가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잘라놔 버렸어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을 땅 따먹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딱딱 잘라놨어요. 뭐 두부 자르듯이.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정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곳곳에 세력, 정치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형성이 되면서 곳곳에 이제 고대 국가, 부족 국가, 고대 국가는 아니죠. 그 고대 국가 이전에 부족 국가라고도 하고 초기 국가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비족이죠. 사실 나라 이름은 아니고 오환, 음루, 부여, 예맥. 이게 비교적인 거는 상당히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려진 거라고 봐요. 어떤 지도를 보면 고조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사실 고조선이 그렇게 컸던 나라는 아니죠. 비교적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로 이제 내려오면서 백제가 초기에는 상당히 강성합니다. 백제가 강성했을 때 여기가 청주죠. 백제 땅이죠. 우리 충청북도 전체는 백제 땅에 들어갑니다. 고구려 저쪽에 이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부여도 있고 비교적 그래도 잘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백제가 아주 상당히 초기에 전성기를 이룰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룰 때는 이렇게 됩니다. 고구려. 충주 고구려비가 있고 여기 충청북도가 이 청주까지가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대전까지 세종의 지금 북강 있죠. 북강의 남성골 산성에서 고구려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대충 지금의 대전까지 내려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신라가 이제 전성기 진흥왕 때부터 신라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청주는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가 차지하게 되고 이런 것도 인터넷에 나와요.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고구려, 백제, 가야, 뭐 진화, 서신라가 여기 쪽에 저 중동 지역에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여가 저쪽에 있고 뭐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 이제 드디어 남북국 시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입니다. 이건 거의 정확한 지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영역이 넓었던 거는 고조선이 아니고 고구려가 아니고 발해입니다. 발해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 이제 요거 다음에 우리 신라만 먼저 봅시다. 청주가 속한. 요때 청주가 이제 서원경이에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 설치가 되죠. 구주 오소경. 신라 때의 행정구역은 구주 오소경. 근데 그 오소경은 어느 주에인가는 또 속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청주는 서원경인데 웅주에 들어갔다. 웅주는 지금 공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주는 한주에 들어갑니다. 한주. 지금 한강에 있는 그 한주, 서울. 여기 한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충청북도는 이렇게 또 상주에, 저쪽에 보은이라든가, 이쪽 옥천 쪽은 또 여기 상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북도가 여기는 없어요. 다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경, 청주는 웅주에 들어가고, 충주, 그쪽은 이제 이렇게 한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천, 단양 쪽은 삭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은, 옥천 쪽은 상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충청북도가 제각각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이게 이제, 뭐 이건 시험 볼 분들이 아니니까,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웅주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공주가 되고, 우리 청주가 여기 서원경에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가 되죠. 자, 고려시대 때 드디어, 도가 생깁니다. 도가. 지난번에 우리 중국 여행하면서도 제가 산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행정구역이 도가 돼요. 충청북도. 도가 길도자잖아요. 길도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성자, 뭐 묘령성, 길림성 할 때 성자, 살필 성자예요. 그러니까 그 살펴보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 현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단위가 돼요. 이거는. 근데 왜 도가 됐느냐? 요 고려시대 때 중국은 어느 나라였어요? 송나라 때죠. 송나라는 로라고 했어요. 길로자. 지역 행정 단위가. 그리고 당나라 때는 도가 됩니다. 도였다가 송나라로 가면서 로로 돼요. 길로자. 근데 우리는 고려시대 때 이제 도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 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우리 청주만 보겠습니다. 여기 청주가, 여기 청주목이 있고 충주목이 있죠. 어디에 속했죠? 양광도. 근데 양광도는 정확하게는 양광도가 아니에요. 양주, 광주, 도예요. 정확한, 그걸 줄여서 양광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도를 썼느냐? 양주, 광주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건 어느 길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도라는 명칭을 썼는데, 요건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조금 더 요건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 충청도만을 보면 이제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요. 995년에. 그러다가 1106년에 양광, 충청, 주도가 됩니다. 여기서 양주는 양주, 경기도 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는 경기도 광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주, 청주. 그러니까 양광, 충청, 주도 이렇게 도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개 그 중심곡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71년에 양광 주도하고 충청 주도하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 있는 지역, 양주, 광주 쪽을 쪼개서 양광 주도라고 하고 여기 주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의 오늘날 충청북도 지역, 충주하고 청주를 중심으로 한 여기를 충청주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자가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여서 충청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217년에 충청도가 돼요. 충청도가. 그 다음에 다시 양광동으로 바뀌어요. 다시.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와서 다시 충청도가 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려 말인데 바로 조선시대로 넘어가죠.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내리 충청도입니다.
내리 충청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는 충청도가 지금의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다 아우르는 명칭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세분해서 충주하고 청주가 있는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을 충청좌도라고 하고, 공주와 홍주가 있는 지금의 충청남도 지역은 충청우도라고 불렀어요. 편의상. 근데 그게 행정구역은 아니에요. 행정구역은 아니고 다만 그냥 부를 때, 지역을 부를 때 충청좌도, 충청우도, 전라좌도, 전라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충청북도가 왜 동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왜 충청좌도라고 하느냐. 이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봤을 때는 좌측이에요. 서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좌도. 서울에서 봤을 때 충청남도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충청우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영남대로 가장 중요한 길이 다 충청북도를 지나가요. 영남 3로 뭘 얘기하죠? 뭐 중령, 조령, 축풍령 요겁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 때 새 장군들이 서울로 진격한 것도 요 길입니다. 중령, 가등청정, 소서행장, 조령, 흑정당전, 축풍령을 넘어가서 청주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교통로가. 그런데 서울에서 봤을 때는 중령이 가장 동쪽에 있지만 N쪽이에요. 그래서 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령을 중로, 그 다음에 축풍령을 우로라고 해요. 우로. 지금 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하고는 반대로 봐야 돼요. 서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 중령과 조령과 축풍령. 근데 이제 조령의 역사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탑사 미륵리도 한번 갈 계획인데, 지금의 그 문경세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드디어 이제 영역도 압록강과 투만강까지 넓어지고 팔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충청도가 있죠. 그래서 충청도의 중심 도시는 충주, 청주, 공주, 홍주입니다. 4개의 도시가 충청도의 핵심 도시예요. 자, 그런데 충주에서 청주에서 한 글자씩 따서 충청도잖아요. 근데 이게 간혹 여기에서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나든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도 이름이 바뀝니다. 청주 목이 서원현으로 강등이 돼요. 서원현으로 강등되면서 아예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거나 2인자의 반란이 또 청주에서 일어나죠. 이때는 서원현으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도 이름도 바뀌게 되죠. 충청도에서 청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에서 충자, 공주에서 홍자, 충공도라고 쓰거나, 또 그런데 충주에서는 가끔 충주에서도 사건이 안 나겠어요? 당연히 충주에서도 사건이 나죠. 그랬을 때는 청공도 이렇게 됩니다. 충자를 빼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이 청주가 강등된 것만, 충주, 공주, 홍주도 당연히 거기에도 이제 강등이 됐지만, 청주가 서원현으로 강등된 것만 8번이에요. 조선시대 때. 8번 강등될 때마다 충청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충공도, 충홍도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청주를 쓸 수가 없잖아요. 도 이름에. 현으로 강등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연도 이런 거는 도지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게 글을 잔뜩 써놨는데, 이게 조선 왕조실록은 다운이 가능해요. 지금 다 인터넷상으로. 고려사까지는
다운이 안 됩니다. 이게 없어요. 탈초해 놓은 곳이. 내가 직접 탈초한 거예요. 직접 삼국사기, 고려사 뭐 등등 청주하고 관련된 거를 제가 직접 탈초를 해서 소개했는데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청주에 관련된 것만 몇 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 잡지 제5 지리 3에 보면 여기 이제 웅주에 대한 것이 청주가 이제 웅주에 속했으니까 웅주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뭐 그래서 뭐 여기 영현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만 보죠. 서원경 신무랑 5년 초치 처음으로 서원소경을 설치했다. 경덕왕이 개명했다. 승격한 거죠. 서원경으로. 지금의 청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이 삼국사기가 이제 고려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청주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청주라는 말이 없었죠. 그리고 서원, 여기 지리에 보면 지리 4 백제편에 보면 서원은 이룬 비성, 이룬 낭자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별칭이 비성. 근데 이게 이제 낭자가 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성, 낭자곡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백제 상당현은 안 나와요. 삼국사기에. 백제 상당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불쑥 상당현이 나와요. 삼국사기에는 상당현이 안 나와요. 자, 고려사에 드디어 여기 이제 양광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본 고구려 백제의 땅이다. 한강 이북은 고구려이고 이남은 백제 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종 14년에 그 경계를 나누어서 10도가 됐을 때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 양주, 광주, 등주로 관내도를 만들고 충주, 청주, 등주현으로 충원도를 만들고 공주, 운주, 등주로 하남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관내도, 충원도, 그 다음에 하남도는 지금 충청남도 쪽이 되게 이제 하남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예종 원년에 합했다. 합해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양광, 충청, 주도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명종 원년에 이것을 두 개의 도로 나눴다. 두 개의 도로 나눴다는 건 양광주도, 충청주도로 나눴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목을 살펴보면 본 백제 상당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 신무랑의 초치 서원소경을 처음으로 설치했고 경도왕 때 서원경으로 승격시켰고 태조 23년에 청주가 되었다. 청주라고 하는 지명은 태조 23년 고려가 돼서 940년입니다. 서기로는 940년에 청주라고 하는 지명이 그때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현이 나와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여기 전절군이 다스린 거, 뭐 팔목 중에 하나가 된 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세종실록 지리지죠. 세종 장원대왕 실록 지리지에 보면 충청도에 대한 것이 쭉 나오는데 내용은 고려사하고 뭐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뭐 여기 속한 것들이 나옵니다. 많이. 여기 보면 충청도 쪽이 저쪽에 원주에도 속하고, 여기 안성, 음죽, 양성, 양지 이것들이 이제 경기도에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경상도에 옥천, 황간, 영동이, 청산이, 보은현이 내속했다. 이때 이제 충청도로 넘어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계, 사방의 경계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상 넘어가고요. 호구소, 인구수도 나옵니다. 충청도의 인구가 24,179. 네. 이렇게 나옵니다. 군정, 또 간전, 그러니까 이제 그 개간한 땅.
나오고, 여기 이제 청주목에 대해서 보면 목사가 1인 있고 별관 1인 있고 유학 교수관이 1명 있다. 여기 청주향교에 이제 교수 1명이 배정된 거죠. 건티현역에 보면 백제 상당현, 여기에도 이제 상당현이 나옵니다. 고려사에 이어서 계속 그 이후에 모든 지리지에 상당현이 나와요. 그 이 밑에 내용은 그 밑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서원석영, 청주 이렇게 된 거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속현, 청천. 옛날에는 이제 지금 그 계산구로 넘어간 청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청주의 속현이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청천면이 지금 계산 땅인데 1914년에 계산 땅으로 넘어간 거고, 신라 때부터 1914년도까지는 청주 땅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모든 지리지에는 청주 화양동이라고 나옵니다. 화양동. 그래서 화양동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청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화양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시열하고 특히 관련이 되잖아요. 속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은 현인데 현령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출장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하면 도출장소가 있죠. 지금은 없지만 옛날 증평이 처음에 생길 때 출장소였죠. 그것처럼 그거를 다스리는 장이 없어요. 장이 없고 청주 목사가 다스리는데 거기를 하나의 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속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천은 계속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까지 청주의 속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령은 없는 현. 그리고 삶의 현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 가 있는 정창원 문서에 보면 사라지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서원경에 대한 문서인데 지금의 청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천하고 해인 것도 약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이 여기 하나 있는데 주안향이 있고 추자 은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정입니다. 초정. 배음소가 있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성씨, 토성이 12개가 있었습니다. 한씨, 이씨, 김씨, 곽씨, 손씨, 경씨, 송씨, 고씨, 준씨, 양씨, 동방씨, 정씨. 청주 정씨죠. 청주 한씨입니다. 청주 이씨, 청주 김씨. 다 이게 본관이 청주예요. 토성이 있고 내성, 황보씨가 있는데 개경에서 왔다라고 돼 있어요. 개경에서 온. 또 속성으로는 서문씨도 있었고, 이렇게 망성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요거는, 네 번째 강의, 청주의 인물편에서 우리의 청주의 세거성씨하고 중요 인물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안향, 초자, 배음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물편에 보면 유일하게 세종장원대왕실록에는 유일하게 두 사람만 인물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복흥, 경대성의 할아버지인가 그렇죠. 여기 묘소가 여기 있습니다. 청주경치의 시조입니다. 이분이 하나가 여기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정탁이 나옵니다. 청주정치예요. 정탁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조선개국을 제일 앞장서서 도운 사람이 정탁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청주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여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청주 인물편에. 그래서 태종 묘정에 이렇게 배양되어 있다 하는 것까지 나오고요. 지금 청주 정치 거의 없죠. 청주 이씨는 덜어봤어요. 청주 김씨 거의 못 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죠. 그래서 벌토, 간점, 토의, 토질이죠. 그 다음에 토공, 약재, 이런 것들도 다 독이소, 도자기 만드는. 여기에 이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읍석성. 둘레가 1084보, 내유정 13. 1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청주 읍성에. 요거는, 읍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 강의에 청주의 성곽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불갈, 겨울이나 여름이나 마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네 개인데 율곡역, 쌍수역, 저산역, 장명역이 나옵니다. 장명역은 옥산면에 있는 거예요. 옥산면 창동리에 독림산 바로 밑에 거기에 있었던 장명역인데 태조 5년에 병자년에 즉 장지역 네터가 네터에 새로 설치했다라고 돼 있죠. 요 장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당산성에서 그 유물이 기와장의 속장지이라고 나오는데 요겁니다. 바로 상당산성에 상당산성에서 발굴할 때 많은 기와가 나왔어요. 글씨 쓰여진 기와가. 거기에 속장지 1이라고 하는데 역이에요. 역이라고 읽어요. 속장지 역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월경처. 월경처는 뭐냐면 경계를 벗어나서 청주 땅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주 땅이 저 증평 지나서 어디 저 계산도 지나서 저 충주 쪽에 청주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요런 데가 네 군데 있었습니다. 네 군데. 그래서 턱평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의 넘어서 조치원에서 저 천안 쪽으로 가다 보면 전의 지나고 그 송정리인가 뭐 거기 있어요. 거기쯤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조풍부고, 그다음에 이건 청안 너머 쪽에 있는 거예요. 청안 너머 쪽에. 그다음에 주안양, 이건 문의 너머 쪽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월경지가 곳곳에 있었다 하는 것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정 동국여지 성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마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한의 땅이란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마한에 대한 것이 이제 인식이 돼요. 조선시대 이제 중기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여기 충청도는 마한의 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청 홍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충청도라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충청, 공주, 소령, 군현 여기에 속한 군현을 합쳐서 그 영군 영현입니다. 그 다스리는 땅을 다 합쳐서 충청도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청주, 공주, 홍주 요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의 이제 충청도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원, 관찰사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건치현역에도 보면 여기 이제 상당, 백제 상당현, 낭비성, 여기서 낭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낭비성, 낭자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까지만 하더라도 낭자가 없어요. 여기서는 낭비성, 낭자곡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진관, 여기에 이제 속한 군이 두 개, 천안군, 옥천군, 요게 두 개 군이 충청도에 속하고 청주목에 속하고, 충청도에 속한 게 아니라 청주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시편은 어디냐면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산, 천안 위쪽에 직산, 그 다음에 목천, 지금도 천안이죠. 문의, 해인, 청안, 진천, 보은, 영동, 황간, 청산, 여기까지가 조선시대 때의 청주목의 관할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청주목사는 청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요 관할지역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요걸 개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개수관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원 나오고 군명에도 여기도 보면 상당, 낭비성, 서원경, 청주, 여기서 풀을 청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삼수변이 없는 저 청자를 썼어요. 그리고 낭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절군. 고려시대 때 전절군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낭성이 이제 중요한데, 이 낭성이 지금 낭성면이 있잖아요. 이 낭성이 삼국사기에 보면 진흥왕이
징왕 12년에 낭성을 순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륵을 불러가지고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가야금 연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륵하면 전부 다 충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륵이 충주에 왔다고 하는 내용은 그게 조선시대 때 넘어와서 그 동국여지 승람부터 거기가 기록이 돼요. 근데 우륵이 살았던 것보다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륵이 충주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탄금대가 있기 때문에. 탄금대, 가야금을 탄 언덕이란 얘기죠. 가야금 하면 떠오르는 인물, 우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륵이 그쪽에서 굳어져 가지고 이것이 그냥 그 이후로는 내리 굳어져 가지고 우륵하면 충주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삼국사기에 보면 분명히 551년, 서기로 551년에 우륵이 낭성에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낭성은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부 학자들, 지금의 이제 충주에 많은 그 향토사 학자들이 자꾸 이제 충주로 우기는데, 요게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이전에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가 충주로 비정했어요. 근데 이때 비정한 것이 탄금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여지승람에 또 그렇게 나오니까 낭성을 차라리 그냥 그쪽에 붙인 거예요. 충주로 오다가. 그렇게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물론 훌륭한 독립운동가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역사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 역사 그 자체로는 뭐 그렇게 연구가 깊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어쨌든 이제 김정우의 설을 따라가지고 충주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당연히 그냥 우륵은 충주 사람으로 돼버렸는데, 사실 이 낭성이라고 하는 거는 청주의 옛 지명이고 지금까지 낭성이 있고요. 조선시대 때 낭성 8년이라고 해가지고 청주의 훌륭한 선비 8분을 낭성 8년이라고 했어요. 이때도 낭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륵이 온 것은 청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주 사람하고는 또 이건 치열하게 또 싸워야 돼. 이 문제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절군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죠. 군 이름이 군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 지역이 하나의 편입이 된 거예요. 여기가 전절 군자를 씁니다. 여기도 성씨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하고, 여기서 풍속 요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다호걸 요거 고려 태조가 한 말이에요. 청주, 여기는 청자 삼수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풀을 청자예요. 청주 토지 옥요 인다호걸이라고 했어요. 청주는 땅이 비옥하고 사람 중에는 호걸이 많다. 오늘날 청주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인다호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태조가 한 말이에요. 태조, 왕건, 청주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주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청주는 누구 편에 들어갔어요? 궁예 편입니다. 궁예가 그 세력 기반이 이루어진 데가 청주예요. 그래서 궁예가 나중에 철원으로 도읍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청주 사람 1000가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1000가구니까 한 가구당 5명으로 치면 50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 청주 사람 5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철원에 가서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된 이제 왕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결혼도 부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29명이잖아요. 정식 부인만 6명이고 후궁까지 합면 29명이에요. 근데 그 진천에서도 결혼하고 충주 와서도 결혼했어요. 충주 유씨, 진천에서는 임씨하고 결혼해서 다 왕비가 되는데 청주에서는 왕비가 없습니다. 왕건의 왕비가 없어요. 전국 곳곳에 왕비가 다 들어왔는데 청주에서는 왕비가 없어요. 왕비를 안 준 거예요, 청주에서는. 예. 그런데 이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좀 유화적이에요. 청주에 와가지고 그래도 좀
기분 나쁜 거 다 속으로 감추고 상당히 웃으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여기 호족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열어주면서 청주라고 하는 지명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청주 나성을 축도해줘요. 청주 나성. 나성이라고 하는 건 도시 전체를 성으로 둘러싼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나성을 쌓은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나성이 없어요. 경주에 나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에 나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려가 건국된 후에 개성에 나성이 생겨요. 개성에. 그리고 이성계가 조선으로 개국하고 나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한양 도성이 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나성이 있었던 왕조는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이에요. 근데 청주에 와서 나성을 쌓은 거예요. 어떤 의도로 쌓는지는 모르지만 왕건은 청주에 와서 큰 선물을 주고 간 거고 청주를 아주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또 좋은 말을 하고 갔죠. 인다호걸. 청주에는 호걸이 많다. 그리고 형성조에 보면 동남지 주집이라고 돼 있어요. 이승인의 이제 그 글에 나오는데 동남쪽 청주는 서울에서 봤을 때 동남쪽으로 가는 길이죠. 여기에 모든 길이 합쳐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노숙동의 글에 의하면 향교기, 청주 향교죠. 청주 향교기에 보면 지대민조라고 했어요. 지대민조. 땅이 넓고 민은 백성민자인데 이제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민조, 조밀하다. 아주 조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영고의 향교기에도 보면 경양요광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땅이 넓다는 얘기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주를 이렇게 표현하는 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인다호걸, 지대민조 이런 것이 쓰죠. 동남지 주집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인다호걸, 지대민조. 그러니까 청주가 땅이 넓다는 얘기예요.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당이라고 하는 지명이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고려사에서 갑자기 나오거든요. 근데 고려사가 언제 쓰여졌어요? 고려시대 때 쓰여진 게 아니잖아. 조선시대 때 와서 쓰여진 거예요. 고려사도. 근데 여기에 이제 상당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는 없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만 산서성에 장치시라고 있어요. 창쯔시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여기에 지금도 상당구가 있습니다. 상당구. 청주의 상당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전국시대 때 중국 전국시대 때 전국 칠흥 가운데 하나가 한나라라고 있어요. 한나라, 또 위나라, 조나라, 그 산서성에 다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한나라 땅이 상당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군. 한자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의 그 한자가 중국을 중화민족 할 때 그 한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이에요.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입니다. 사만할 때 그 한이고, 그 한입니다. 그래서 이 청주 한씨들의 시조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면 기자로 보고 있어요. 기자 동래설라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자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뭐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산서성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호북성이나 산서성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오면서 한이라고 하는 성씨도 쓰게 되면서 그들의 원래 고향인 상당군의 그 지명이 같이 왔다. 그래서 그 청주한시를 청주한시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하느냐면 상당한시라고도 해요. 상당한시라고도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청주한시가 여기 청주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이라든가 뭐 댕댕한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
이 청주 한시들을 상당 한시라고도 하면서 이 지명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정확하진 않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면 상당성이 있어요. 상당성의 남문 사지입니다. 남문.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 거기에 보면 안내문이 여기 상당문이라고 써 있죠. 편하게 상당문 똑같습니다. 우리 청주의 상당하고 이 상당문 요게 있는 거 요게 걸려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안내 상당문 간계라고 해서 간략한 소개 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상당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나라 때로 올라가는 걸로 춘추 전국시대 때 춘추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의 한나라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40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 저 지명에 보면 여기 무슨 상당 풍미점 이렇게 식당 이름도 나와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약사를 보면 상당현 어쨌든 상당현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청주의 첫 지명은 상당현이다. 사실은 상당현 이전에도 청주에 지역 세력은 있었겠죠. 문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문헌에 안 나옵니다. 중국 역사 기록이 이제 삼국지 위지 독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마한의 54개국, 진안의 12개의 나라, 변안의 12개 나라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78개요. 78개 나라 이름 나오는데 그 나라 이름들이 지금의 각각 어딘가에 있었겠죠. 일부는 이제 지금의 어느 지역이라고 연구하는 게 나와요. 미리네 동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중에 미리네 하니까 미리를 하나로 합치니까 밀이 돼버려. 밀. 그러니까 밀양이 미리네 동국다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네 동국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네를 지금 밀양으로다가 비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 밀양에 가보면 추화산이라고 뒤에 있어요. 산 이름이. 추화산도 왜 추자를 쓰느냐면 밀추자예요. 밀추자. 그러니까 민다는 뜻이에요. 민다는 뜻을 지금의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밀자, 뭐 우리 밀양박 씨도 거기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밀자를 쓰기도 하고 또 밀추자로 우리 순수한 우리말 민다는 뜻의 추자를 써가지고 그 산 이름이 추화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지역의 지명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어느 지역인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변안이라든가 진안 쪽에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지역, 옛날 고대 국가에 삼국지 위지 독이전에 나오는 여러 이제 부족 국가의 그 지역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한 쪽에서는 힘들어요. 마한 쪽에서는 완전히 그 이후에 중국화되는 지명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우리 순수한 우리말 지명이 한자로 이렇게 살짝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지명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많이 그래도 아무래도 선진국이죠. 큰 나라죠. 중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한자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순수한 지명들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그 개발이 조금 늦었던 지역은 그 의미가 좀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4개국에 많은 나라가 있고 거기서 가장 중심되는 나라가 목지국이잖아요. 목지국이라고도 하고 월지국이라고 하는데 그 목지국만 가지고서도 뭐 저 예산이다, 직산이다, 그 아산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전라북도 익산이다 해가지고 지역마다 서로 싸워요. 우리가 여기가 목지국이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지국이면 그 목지국, 그 눈목자 쓰거든요. 눈목자를 쓰는 목지국인데 가지 지자 쓰고. 근데 이게 뭔가 또 우리 말로 뭐 통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유물만 가지고서도 뭐 중요한 유물이 나오면 이게 목지국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전혀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주도 이제 상당이라고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백제 때 낭비성 낭자곡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요거는 낭성이라든가. 근데 이제 청주 뭐 이렇게 서원소경 이렇게 서원소경이 되면서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뭐 한자의 의미지 이제 원래 우리 그 한국식의 우리 전통적인 지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왕 12년 551년에 한강유역 진출하고 낭성을 방문해서 하림궁에서 연일을 합니다. 이때 우륵을 부른 거죠. 그다음에 신분왕 5년 3월에 서원소경을 설치하는데 이 서원소경의 위치는 지금의 성안길 주변 이 지역이라고 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기 청주의 원도심 지역이 청주의 중심지로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 곳곳에 그 건물 지을 때마다 발굴하잖아요. 발굴하면 전부 다 통일신라 겁니다. 통일신라 이전 건 안 나와요. 이전 건 안 나오고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통일신라 이후 거만.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보다 조금 더 앞선 거는 저쪽에 이제 신봉동이나 송절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청주로 여기 지금 원도심 지역으로 들어온 거는 서원소경 설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궁의 세력권이었고 이때는 이제 요게 기록에 서원부라고 했던 그 기록에는 안 나와요. 문헌 기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흥덕사지에서 발굴된 금구에 서원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부라고 하는 지명이 충주에도 나오거든요. 중원부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서원부라는 지명도 한때는 쓰지 않았는가 고려 초기에 이렇게 봅니다. 그 목이 되기 전까지는 잠깐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려 태조 때 이제 청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개수관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죠. 청주, 진, 옥천, 천안 이게 군과 10개 현을 다스리고 요거를 중심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종 33년에 충청북도라고 하는 지명이 요때 나옵니다. 1896년. 예. 그래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이제 확실하게 갈린 것이 1896년. 얼마 안 돼요. 한 130년밖에 안 됩니다. 요때 충청북도가 처음 생긴다. 근데 이때 이제 도청은 충주에 있었어요. 충주에 있었는데 1908년 6월 5일 날 충주에 있던 관찰부, 지금의 도청입니다. 도청이 청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요때 옮기게 된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그 중요한 수송이라든가 사람의 유통이 충주로 갔던 거예요. 조령, 뭐 이렇게 중령을 넘어서 충주로 해서 남한강을 따라서 서울로 가고 또 고려시대 때는 개성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까지 가장 충청도의 중요한 도시는 충주였어요. 근데 1905년에 뭐가 개통이 돼요? 경부선철도. 경부선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조치원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일설에는 뭐 야사 비슷하게 청주로 원래는 경부선철도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청주 유생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갓을 쓰고 가가지고 결사반대했다. 양반의 도시에 철도가 웬 말이냐 이렇게 반대 집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기록에도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기사 뭐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청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경부선 철도 처음에 지금은 중당비가 있지만 그 당시에 전부 다 인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인력으로 철도를 놓을 때 청주를 지나가면 피발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피발령을 어떻게 지나가요?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백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소백산맥 중에서 가장 낮은 길이 축풍령이에요.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천안으로 해서 조치원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저 축풍령을 넘어서 김천으로 해서 이제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축풍령 때문에 청주를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주를 지나가려면 뭐 굉장히 그 공사가 이제 난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치원이 갑자기 크게 된 거고 대전이 이제 갑자기 큰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치원하고 청주하고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가 충주에 비해서 완전히 커지게 됩니다. 일본인 그 자본가들이 청주에 다 들어와요. 청주가 그래도 큰 도시, 역사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청주에서 이 하루의 어떤 거래량 이런 것이 충주에 비해서 23배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충주보다도 청주가 갑자기 커버린 거예요. 경부선 철도 개통되고 나서 3년 만에, 불과 3년 만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관찰사라고 했는데, 관찰사가 충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3일이 걸렸던 거예요. 저 남한강을 따라서 순전히 그냥 그렇게 가야 되니까 걸어가고 말 타고 가고 뭐 가마 타고 가고. 그러니까 청주까지 와서, 청주까지는 어떻게 이제 또 와야겠죠. 뭐 뭘 타고 오든지 말 타고 오든지. 청주까지 와서 조치원으로 해가지고 기차 타니까 당일치기가 되는 거예요. 당일에 왕복은 못하지만 당일에 올라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청을 청주로 옮겼고, 그 옮기게 되려면, 갑자기 옮기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간이 청주에는 마땅히 있었던 거예요. 1907년에 정민년에 우리 구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이 됩니다. 군대가 없어져요. 군대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지금의 청주시 중앙공원에 있었던 충청도 병마절도사령이 폐쇄가 된 거예요. 거기 있던 군인들은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그 대를 이어서, 대개 군인들은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대를 이어서 어떤 군인 뭐로서 어쨌든 생계도 유지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도 없고 뭐 직책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의병을 많이 일으키죠. 이때가 정민년인데 정미의병이 그래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일부는 뭐 한량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손병희 선생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전이었던 거지, 여기서. 아전이었던 건데, 이제 그중에 나중에 이제 3.1운동 때지만 그때 가서 이제 그래도 앞장서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중앙공원에 있었던 충청도 병마절도 사형이 피게 되니까 충주에 있었던 도청이 청주로 와서 지금 중앙공원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문화동에 새로 도청을 져가지고 1937년에 옮기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46년에 미군정 시기죠. 청주 부로 승격이 됐고, 근데 이때 부라고 한 것은 청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시단이라는 걸 안 쓰고 부라는 단위를 썼어요. 청주가 부가 됐고, 그리고 49년에 3년 후에 청주시가, 이건 뭐 청주시가 되는데 청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이 부가 시가 됐다. 그리고 1914년에 청주청원이 통합이 된 역사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박리조에 보면 많은 그 여기 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24개 면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리고 편호가 12,749호. 그리고 인구는 남자가 21,191명, 여자는 21,729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영조 25년 1759년 장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청주 인구 87만? 이때 인구가 4만 명 조금 넘었어요. 5만 명이 안 됐어요. 4만 5천 명도 안 됐어요. 이 정도 인구였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구가 뭐 급속도로 늘고 그렇게 됩니다. 문의현도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로 오려면 곳곳에 중요한 길이 있게 되죠. 길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뭔가 흔적이 남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비중리, 내수 비중리에 있는 일광 삼전 석불, 요게 저는 이거는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학술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건 국보급 된다고 봐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600년 전후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00년 전후 시기. 그러면 삼국시대 때예요. 삼국시대 때인데 그러면 600년에 청주가 어디에 속했느냐? 백제냐, 고구려냐, 신라냐? 이게 학자들 간에 요 논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체로 이제 고구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고구려 쪽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고구려가 여기 왔는데 고구려의 도읍지인 평양, 백제의 도읍지인 부여, 신라의 도읍지인 경주, 이런 불상 없습니다. 경주에 가면 남산에 수없이 많은 불상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통일신라 시대 이후 겁니다. 600년경에 높이가 2m, 가로도 2m예요. 굉장히 큰 불상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섬세해요. 지금 많이 훼손됐지만 이런 불상이 600년 경에, 600년 경이면 6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고 7세기 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삼국시대 어느 나라에도 작은 금동불 같은 거는 수없이 많지만 이렇게 그 큰 석불로, 독립된 석불로 나오는 건 흔치 않다 하는 거죠. 거기도 역시 이 초정 인천 인근이잖아요. 저 미원에서 저 이티 고개 넘고 저 청안 쪽으로 해서 올라가던 그 길목입니다. 요 계산리 층석탑이에요. 가덕 계산리 층석탑. 나는 청주에 살면서 청주 사람들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커요, 사실. 충주에 있는 중앙탑은 다 알면서 청주 사람이 여기 계산리 층석탑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거 이번 탑사 코스에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피발령 바로 밑에 있어요. 피발령 바로 밑에 그 가덕면 계산리에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교통로에 있는 거예요. 교통로에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거기에 이제 중요한 시설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유적은 길을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그 유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집니다. 산간오지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청주에서 그 서울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앞길을 지나가야 돼요. 정북동 초선 가기 전에 정화동에 있는데, 청주에서 이제 북문을 따라서 서울을 가려면 이 앞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이걸 지나서 이제 저쪽에 이제 작천을 넘든지 오근지를 넘든지 미호강, 지금의 미호강을 넘어서 오창을 통해서 저쪽에 이제 진천 안성 쪽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적이 있는 위치를 보아서 청주가 어느 길을 향했는지, 이거 정화동 마의 비로잔압을 좌상입니다. 이것도 아주 청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진을 몇 개 보면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빨리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천이 나오죠. 네, 여기에도 작천이 나오고, 여기 작천입니다. 여기 복림수가 나옵니다. 네, 복림수. 네, 청주에는 저 까치내 가는 쪽에 지금의 신봉동하고 운천동 북쪽에 복림수라고 하는 인공 조림이 있었던 거예요. 저 함양의 상림처럼. 이게 풍수지리 사상 가운데 고려 초기에 가장 중요했던 게 비보사상입니다. 비보사상에 의해서 청주 북쪽이 산이 없어요. 그리고 물은 무심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건 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높은 데서 남쪽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이걸 역류한다고 풍수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주는 무심천이 역류를 해가지고 역적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자의 난을 또 더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북쪽에 인공 조림을 한 것이 복림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도에 보면 복림수가 다 그려져 있어요. 동역도 시간상 이제 미곶강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사진만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곡강, 조선도. 요게 요 지도가 여기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뭐 또 미호강이 또 뭐 외색이니 뭐냐 일제잔전이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한참 또 시끄러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죠. 이게 이제 이미 미곡강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도라고 하든가 동역도에 이미 나와요. 요게 언제 때 지도냐면 1800년대 초입니다. 요 조선도는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냥 조선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청주가 나오고 여기에 미곡강이 나옵니다. 네, 동해도에 여기 미곡강 나오죠. 미곡강. 이게 지금 요게 미호강입니다. 여기에 진목탄 나오고 여기 작천 나오고 여기 오근진 나오죠. 오근진, 작천, 진목탄. 진목탄은 지금 저 오송에 있는 참나무백이 내 고향 마을입니다. 거기고 여기 미곡강 이렇게 됩니다. 대동여지도 여기에도 보면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여기 보면 지금 옛날 청안, 반탄, 오근진, 작천, 진목탄, 망천. 망천이 지금 하이닉스 옆에 있는 게 이게 사진이 이게 잘못 그려졌어요. 대동여지도 김정우가 완벽하게 그린 것 같죠? 오류가 많습니다. 사진 따져보면 세밀하게 보면 많아요. 고산자 김정우 뭐 영화 속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잘못 그려진 게 많아요. 지금 청주의 팔봉산도 위치가 완전히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면에서는 상당히 오류가 있거든요. 이게 작천, 진목탄, 망천 있는데 망천이 지금 여기 팔봉산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여기 팔봉산. 이게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팔봉산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 부무산 있잖아요. 이쪽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려져 있고, 진목탄은 이쪽에 망천보다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서 미곳이 나옵니다. 미곳. 대동여지도에도. 그러니까 이 미곳강이 음이 변하면서 미호로 바뀌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1877년도 보면 강내면, 지금의 강내면인데 여기에도 보면 미곳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연기현 지도인데 여기에도 보면 미곳진이 나옵니다. 미자가 꼬리 미자로 쓰기도 하고 아름다울 미자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신지도인데 여기도 미곡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지도에도 보면 여기에도 미곡강이 나옵니다. 이건 1907년 지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5만 분의 1 지도인데 이게 이제 청주편이에요. 여기 보면 청주라고 되어 있죠. 청주편 세밀하게 보면 여기에 작천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미곳진이 나옵니다. 미곳진이. 요거는 이제 일제초 입니다. 이게 1912년 이렇게 나옵니다. 오근진 편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여기 작천이 나오고요. 여기 청안편에 보면 반탄이 나오고 여기에 작천이 나옵니다. 사친에. 조치원 편에 보면 만분의 1 지도인데 여기에도 보면 미호천이 나오고 여기 미호천이 나오고 가로하고 작천이라고 해놨어요. 가로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뀌는 거야. 작천 이게 전체가 하나로 미호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조선 총독부에서 전국의 하천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게 돼요. 미호천만 하더라도 저 진천의 우천, 주천, 반탄진 또는 반탄천이라고도 하고 청안에서 그 다음에 오근진, 작천, 그 다음에 이제 망천, 진목탄, 월탄 그리고 이제 그 월탄은 강내면 그 월탄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에 이르러서 옛날 연기현이죠. 거기 가서 동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라. 명칭을 하나로 정하라라고 각 도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거기에 원칙을 정해줘요. 고로한테 자문을 받아라. 고로가 뭐예요? 그 지역에 사는 늙은이들, 그러니까 학식 있는 그 노인들한테
잠을 받아가지고 청하라. 그리고 이것저것 없을 때는 가장 큰 도시에서 부르는 것을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강도 18개인가 17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발원지서부터 저 서해까지. 거기에까지 금강 이름이 다 달라요. 여기 이제 해인에서는 뭐 적등진이라고 불렀고, 여기 저기 형각진이라고 불렀고, 문의에서는 그리고 연계에서는 동진이라고 불렀고, 이제 저 공주에 이르러서 금강이 됩니다. 공주를 지나면 부여가 되죠. 백마강이 됩니다. 다 달라요. 이름이 다 달라요. 구간마다. 근데 그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공주죠. 공주에서 부르는 금강이 된 거예요.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도 뭐 한 열 몇 개예요. 저쪽에 그 평창서부터 발원지서부터 오대산이죠. 오대산 발원지서부터 저 서해 바다까지 가는데 한 20개 가까운 명칭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서 부르는 명칭 한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때 이제 미호천이 되고 지금은 이제 미호강이 됐지만 가로 속에 이걸 작천이란 말을 써놨어요. 예, 이번 이제 문서인데 뭐 경부선 철도가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살펴보고 이게 다 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길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여기도 보면 다 길이 있고 여기 철당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읍성편에서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청주 고지도인데 고지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청주 고지도라고 이름을 썼는데 아주 그 채색화처럼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읍성이 그려져 있고 여기 남석교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도 지금 서문다리 밑에 여기에도 다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청주 여중으로 넘어가는 고위치입니다. 지금 여기에 독림수 그려져 있고 미호천. 그러니까 지금의 그 무심천도 삐뚤삐뚤 가다가 1930년대에 바로 잡혀서 오늘날 거의 그 똑바로 직선화된 제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석교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데 요거는 청주 읍성 얘기하면서 남석교까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못한 거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었습니다.